맛을 돋우는 소박한 식재료 시래기. 푸짐한 한 그릇에 맛은 물론 정까지 듬뿍 담겨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다. 풍부한 식이섬유에 철분과 칼슘까지 다량 함유돼 있어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등어, 들깨가루, 된장과의 궁합은 그야말로 환상. 건강밥상 오늘은 밥상의 보약 시래기와 함께한다. 시래기는 푸른 무청을 엮어서 말린 것으로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구수한 향과 쫄깃한 식감의 시래기. 시래기의 대표 성분 식이섬유는 무청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 함량이 4배 이상 늘어난다. 포만강의 제왕 시래기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싱싱한 가자미에 시래기를 넣고 짭짤하게 졸여든 밥도둑, 시래기 가자미 조림.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들기름 솔솔, 향긋한 달래장 하나면 구척 반상이 필요 없는 시래기밥. 침샘 폭발, 별미 중에 별미다. 시래기 하면 예전에는 서민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엔 손이 많이 가니까 사 드시거나 밖에서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시래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래기 가재미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가을에 수확한 무척을 겨우내 매달아 말린 시래기는 겨울의 끝자락이 돼서야 맛볼 수 있다. 혹독한 추위에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구수하고 쫄깃한 시래기가 탄생한다. 시래기를 고를 땐 푸른색을 띠면서 잎과 줄기가 연한 것을 고르자. 또 검은빛을 띠는 건 말리는 과정에서 상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게 포인트. 질긴 겉껍질은 말끔하게 정리한다. 오늘 저는 삶아놓은 시래기를 껍질만 까서 쓰는데요. 혹시 집에 말린 시래기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푹 삶으신 후에 그 물에 8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맛있는 시래기가 됩니다. 시래기 가자미 조림에 들어갈 시래기는 잘 손질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이어서 채소도 손질해보자. 양파는 채 썰기, 대파와 홍고추, 청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놓는다. 또 생선 중에 비린내가 적기로 유명한 가자미는 꼬리와 지느러미를 잘라낸 후 간이 잘 스며들도록 2등분의 칼집을 넣어준다. 여기에 시래기 조림 꿀팁 하나. 삶은 시래기는 양파와 들기름, 된장,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밑간해둔다. 시래기와 양파를 밑간을 고추장과 된장으로 밑간을 하시고요. 시래기가 부들부들해지기 위해서 들기름을 좀 둘렀습니다. 혹시 들기름이 없으신 경우에는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조림에 들어갈 양념장에는 간장과 고추장, 마늘, 맛술을 같은 양으로 넣고 설탕과 생강, 후추를 넣어 뭉치지 않도록 되직하게 잘 섞어 놓는다. 미리 밑간해두었던 시래기를 밑이 넓적한 냄비에 깔고 그 위에 가자미를 올려 양념장을 넉넉하게 발라주는데 시래기가 푹 익을 수 있도록 멸치 육수나 쌀뜨물을 1컵 정도 붓고 15분 정도 끓여준다. 오늘 시래기 가자미 조림에는 양파가 들어갔는데요. 양파와 시래기를 같이 넣어서 깔으면 염도가 좀 줄어들고요. 혹시 가자미 대신 집에 갈치나 고등어가 있으시면 그것도 맛있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센 불에서 중약불로 불 조절을 한 후 대파와 고추를 올려주는데 여기에 물을 함께 넣어 푹 익혀도 맛있는 시래기 조림이 완성된다. 간이 푹 뺀 시래기의 묵직한 맛과 담백한 가자미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궁합. 봄철 잃어버린 입맛이 언제 오나 싶게 밥을 부르는 찐 밥도둑이 완성됐다. 시래기 하면 보통 시래기 된장국을 많이 끓여 드시는데요. 강원도에서 많이 드시는 곤드레밥 있죠? 오늘은 시래기를 이용하여 시래기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삶은 시래기를 보관할 땐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닐팩에 밀봉한 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물기가 없으면 시래기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연하면서 맛있는 시래기를 즐기려면
물기와 함께 얼리는 게 포인트. 시래기 밥에 들어갈 시래기는 질긴 겉껍질 부분을 말끔하게 제거한다. 손질된 시래기를 좀 오래 두고 드실 때는요, 한번 드실 만큼 소분하셔서 냉동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영양밥에 들어갈 시래기는 잘 손질한 후 1cm 정도의 크기로 총총 썰어 준비한다. 또 시래기는 특성상 간이 잘 배이지 않기 때문에 밑간을 해두는 게 좋은데 된장과 들기름을 한 스푼씩 넣고 속까지 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밑간해둔다. 어떤 요리에도 시래기는 미리 밑간을 하는 게 포인트. 충분히 불려두었던 쌀은 밥물로 멸치 육수를 부어준다. 물과 쌀의 양은 1:1로 준비하자. 시래기 밥에 들어가는 쌀은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오늘은 맹물이 아닌 멸치 다시를 넣습니다. 또 물과 쌀은 동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한 쌀 위에 시래기를 앉힌 후 밥을 지어주는데 냄비밥의 포인트는 불 조절. 밥이 뜸들 동안 달래장도 준비해보자. 봄향기 가득한 달래는 알뿌리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선택해 깨끗하게 손질한 후 비벼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간장과 청주, 맛술,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 통깨를 넣고 달래와 함께 뭉치지 않게 잘 저어 준비해 놓는다. 오늘 양념장은 시래기 밥을 비비는데 너무 짜지 않게 달래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달래가 없으신 경우에는 양파나 아니면 파를 넣고 하셔도 맛있습니다. 들기름 향이 코끝에 솔솔. 맛있는 시래기 밥이 완성됐다. 밥과 시래기를 골고루 섞어 보기 좋게 그릇에 담아내면 부드럽고 고소한 연두빛 영양밥, 시래기밥 완성. 콩나물밥, 무밥과 함께 간편하면서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만점 시래기밥. 슴슴한 달래장에 쓱쓱 비벼먹는 맛이야말로 최고의 꿀맛이다. 시래기는 적당량 섭취하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70g, 즉 밥공기 2그릇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시래기의 거친 겉껍질은 한번 벗겨내시고 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 밥, 조림, 무침, 삶은 무청 한 움큼이면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한 만능 식재료 시래기. 고향의 맛과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시래기 가자미 조림부터 한 그릇 뚝딱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시래기 밥까지. 주말 밥상이 이보다 더 건강할 순 없는데 초록의 봄, 우리 집 식탁에도 연두빛 봄 향기가 밀려온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다이어트 못지않게 이맘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탈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층 탈모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탈모가 생기기도 하죠. 네, 저는 예전에 아빠 조금이라도 젊어 보시라고 용돈 조금 받고 새치 뽑아드리곤 했는데요. 이게 바로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머리카락을 작고 뽑을수록 모공이 소실되거나 모근이 약해지면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머리를 꽉 묶는 습관도 탈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한 이 가르마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타다 보면은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르마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생활 습관만 조금 개선시켜도 탈모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 문제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위암 발병률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 우리는 지금 위암과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모두 말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위선암이 가장 많습니다.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위암 환자 수는 약 16만여 명.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미국에 비해 10배나 높고 국내 위암 환자 발생률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50명을 넘어서고 있다. 재발률 역시 20%로 매우 높은 편이라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이 부르는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 발병률이 30%나 된다고 하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수치죠. 네, 이 10명 중 3명이 걸린다는 건데요. 암은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암 중에서도 현대인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암이죠. 위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유환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장기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먼저 이런 위가 가진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습니다. 크기는 한 300에서 400cc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가 이 크기보다도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벽은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 층에 점막, 그리고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물을 맷돌처럼 분쇄를 하고요. 위에 보관하는 동안 소화액이랑 잘 혼합되도록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이 이 저장돼 있는 동안 부패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는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야식을 먹게 되면 위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소화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위는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를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수축을 시작을 해서 아래쪽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위에 제일 꼭대기 부분이 부풀었다 다시 수축하면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역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위식도 괄약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증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쇄 작용을 통해서 죽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분쇄하고 보관을 하게 되고요. 보통 고형식을 먹었을 때 한 4시간 정도 음식물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따뜻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 부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의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차갑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위 산으로 음식물을 소독하고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위의 악성 종양이 바로 위암인데 근데 보통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견된 경우와 또 진행된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위암은 위에 발생되는 악성 종양을 모두 일컫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암이라는 게 제일 많은데요. 선암은 아까 위 4층을 보여드렸을 때 제일 안쪽 점막층에서부터 생기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 국한돼서 발생을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주변으로 침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치료해서 저희가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치술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점막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주변에 위의 주름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깊게 침범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로 좀 더 잘 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위암 중에 선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이 선암 외에 또 나타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암은 위에 점막에 이렇게 주로 생기게 되고요. 점막 아래쪽에 근육층에 생기는 간질성 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막 아래쪽에 덮여있기 때문에 꼭 이불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근육층에 생기는 그런 종양을 간질성 종양이라고 일컫고요. 그다음에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위에 국한된 병은 아니고 림프 조직이 우리 몸 전체에 있는데요. 제일 위벽 바깥쪽에 존재하는 위에 관계된 림프절에 악성 종양이 침범했을 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침범하면서 생기는 그런 종양을 위의 림프종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암은 이 식생활과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인종별로 아니면 나라별로 이 발병률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애석하게도 저희 나라가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암이 호발하는 나라가 되겠고요. 주로 서양보다는 동양 그리고 아시아 쪽에 이제 짙은 색깔의 이런 발병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이랑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위암 발생률이 아시아 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위암 유병률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걸 살펴보시려면은 저희 2019년도에 조사된 국가암 등록 통계를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 제일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 그리고 2위가 폐암, 그리고 3위가 위암이 되겠습니다. 약 11% 정도로 한 2만 5천 명 정도 한 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년에 2만 5천에서 3만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남녀 전체의 암 발병률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위암의 경우 남녀 성별의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남녀 성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위 남자의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 같은 경우에는 1위가 폐암, 두 번째가 위암이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유방암, 두 번째가 갑상선암, 세 번째가 대장암, 그리고 위암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살펴봤지만 이 위암은 식생활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질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 위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짜게 먹는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짠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염분 섭취량과 위암의 발생이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위암 발생률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국제보건기구가 보통 하루에 권장하는 염분 섭취량이 10g 정도 되는데요. 한국인들은 보통 28.5g, 거의 3배를 먹고 있는 수준이죠. 이 소금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위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고요. 위축성 위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위암의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햄이나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요즘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질산염이 위암을 발병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런 질산염, 그리고 이게 이제 산화되면 아질산염, 나이트로사민 이런 류들의 어떤 식품 보존제들이 위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냉장고가 그렇게 이제 많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부제들을 많이 사용한 식품들이 있었고 이런 방부제 그리고 인공 색소 같은 것들이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위암 발병을 초래하였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비료에도 일부 이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수나 토양에 축적이 돼서 해안 지방보다는 내륙 산간 지방에 이런 질산염의 농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위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이 탄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탄고기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아민 복합제라는 그런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요새 이제 고기를 맛있게 굽는 그런 법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맛있게 바짝 굽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아민 복합제를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굽는 정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바짝 굽는 경우가 살짝 굽는 경우보다 3배 정도 아민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살코기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불로 이렇게 조리해내는 것들이 아민복합체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위암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헬리코박터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암과 헬리코박터균의 어떤 상관관계 어떻습니까?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국제보건기구에서 위암으로 객관적으로 판명이 난 그런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감염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8배에서 6배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세균의 위쪽에 이런 우리가 헬리콥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펠러 날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달려 있고 이런 부착 수지가
위벽에 단단하게 붙어서 세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률은 보통 1년에 1%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30대는 30%, 50대는 50%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파되는 경로는 저희가 이제 뭐 대변에서 이 오염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오염된 그런 대변에서부터 제대로 이제 손을 씻지 않거나 그런 오염된 경로로 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경로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위암이나 대장암 검사할 때 많이 발견되는 용종 많이들 제거하시잖아요. 이 용종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용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암의 어떤 전암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위 제일 안쪽 점막에서부터 생기는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암성 변화를 일으키기 좋고요. 따라서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이런 선종성 용종은 반드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수술 없이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도 제거 가능하니까요. 내시경 검사하면서 발견되면 꼭 제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염분, 질산염, 선종성 용종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흡연, 흡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흡연이 참 많은 암의 발생에 관계가 되는데요. 위암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식도나 그리고 식도에 연결된 상부 위암의 발생률이 흡연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연을 하더라도 이 위암의 발병률이 약 3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위암. 맵고 짠 음식, 가공식품, 그 외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가족력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평소 위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흡연에 많이 노출된 경우, 또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엔 위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요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2-3달 사이에 체중도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진료 보러 왔습니다. 최근에 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증상이 있고 나서는 받아본 적은 없고요. 2년 전에 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가족분들 중에 위 수술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아버님이 위암으로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위암 발병 요인은 다양하지만 환자 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꼽을 수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1급 위암 유발 인자로 대부분이 무증상이며 검사 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는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고요.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했고 내시경 검사에서 심한 위축성 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축성 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위암 발생의 어떤 위험 인자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제균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균이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로 가장 좋은 검사법은 위 내시경 검사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4주 후에는 제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내시경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 받으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요새 좀 어떠세요? 밥 먹으면 설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 어지러운 느낌도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체중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빠지시진 않았었어요? 수술하고 몸무게가 좀 빠졌는데 먹어도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요. 식사는 하루에 한 6번 정도 잘 나눠서 하고 계세요? 아니요. 힘들어서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먹고 있어요.
위암을 막을 수 없다면 조기에 진단해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기 진단 시 5년 생존율은 90%에 달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위암으로 수술 위절제를 하시고 6개월째 방문을 하셨습니다. 식사 습관이 조금 적응이 안 되셔서 체중 회복이나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신데요. 그것만 잘 유지하시면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만 잘 유지한다면 암 재발에 걱정 없이 아마 충분히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인되는 경우 암의 위치와 크기, 위 주변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T 등의 영상 검사가 진행된다. 과거 위암 수술하면 대부분 개복 수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절개를 통한 복강경이나 단일공,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로의 회복도 빨라졌다. 조기 위암의 치료 성적은 95%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암이 보통 증상이 없습니다. 한 70%의 환자가 병원에 오실 때 아무 증상이 없이 병을 진단만 받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단을 빨리 하지 못할 시기에는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치료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진단하고 저희가 치료할 시에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맵고 짠 음식과 탄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담배를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꾸준한 관리와 검진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위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자, 모든 암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병기를 나누잖아요. 위암도 마찬가지일 텐데 위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위암의 병기는 병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치밀한 깊이와 주변의 림프절로 얼마나 전이됐는지, 전이된 개수를 가지고 병기를 따집니다. 이 병기는 이제 재발률이랑 아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꼭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점막층까지 국한된 경우에는 조기암이라고 칭할 수 있겠고요. 근육층 이상을 침범했을 경우에 진행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병기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 환자의 경우는 5년 또는 10년의 생존율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위암의 경우는 병기에 따른 생존율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가 한 10년간 조사한 그런 환자들의 생존율 데이터인데요. 보통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한 90% 이상,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85% 이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72%, 10년 생존율은 65%를 보이고 있고요. 3기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많게는 53%,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4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기암은 저희가 보통 말기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장기 생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우리가 위 검사하면은 내시경 검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위암 진단법에 있어서 이 내시경 말고 다른 검사법도 또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위 내시경 검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시경으로 직접 위에 병변이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조직을 채취해서 저희가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건데요. 이렇게 관찰해서 진단했을 때는 정확도가 95% 이상이 되겠고요. 부득이하게 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상부위장관 조영술로 대체하여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상부위장관 조영술은 이상한 병변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검사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위내시경을 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떤 검사들이 이어지나요? 네, 일단 조직 검사로 확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위 주변 장기에 다른 전이는 없는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침윤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장기에 원격 전이라 그래서 저희 몸의 다른 간이나 폐 같은 데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서 위암의 수술 전 병기를 설정하고 저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은 외과 전문이시니까 평소에 수술을 많이 집도하셨을 텐데 위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점막에 국한된 암인 경우, 그러니까 암인 경우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 없고요. 간단한 내시경 절제술로 근치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점막 이상 침윤이 됐을 거라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림프절 그리고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로 근치적 절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 혹은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도 차선책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 위암 수술을 할 때 위 절제술을 하시던데 이 부분만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또 잘라내는 분들도 있던데 위 절제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부분 절제술, 전절제술 두 가지 방법은 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이 위의 아래쪽, 즉 12장에 가까운 부분에 있을 때는 위의 상부를 남겨놓고 부분 절제를 할 수 있고요. 절제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재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음식물이 이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은 위에 소장을 잇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 이제 상부에 식도에 가까운 쪽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상부 위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를 전부 절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식도에 소장을 바로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암 수술하고 나서 위 크기가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른 영양 실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분쇄하던 역할의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화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위 주변에 미주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위절제를 하다 보면 이 미주신경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관의 운동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서 잦은 설사나 배변 이런 장운동의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위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암 수술법 하면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암에 있어서 이 수술법 분명 장단점이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위암의 수술법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해오던 개복술이 있습니다. 위암 수술이 개발된 지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100년 동안 계속 이제 시행되어져 온 그런 방법인데요. 직접 손이 들어가서 저희가 장기를 조작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개창이 한 15cm에서 20cm 정도 복부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이라는 방법은 손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한 5mm 정도의 투관 창만 만들어서 거기에 기다란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 직접 이제 절개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로 대신 보면서 간접적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수술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복강경 수술도 많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서 예전에는 5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구멍을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공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들의 이제 차이점은 얼마나 절개창을 덜 내느냐. 미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자에게 절개창을 덜 만들수록 스트레스나 통증이 덜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조금 덜 절개창을 만드는 수술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 림프 절제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위 절제술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위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깨끗이 박리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복 수술하는 것과는 차이가 확대된 어떤 화면을 조금 얻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수술 장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자라고 부르는데요. 집게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조직을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열을 내는 전기 소작기라 그러는데요. 암세포가 전이되었을 수 있는 림프 조직들을 완벽하게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혈관 주변에 림프 조직들을 포함한 지방 조직들을 깨끗이 박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위암 환자라고 하면은 어떤 개복 수술보다는 이 복강경, 또 복강경보다는 구멍을 하나 내는 단일공으로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도 구멍을 적게 내는 단일공 수술을 환자분들에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위암을 수술할 때는 재발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단일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은 저희가 수술하는 어떤 범위나 그런 부분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개복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경우에 따라서 또 환자 상태에 맞는 항암 치료가 또 들어갈 텐데 컨디션에 따라 또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위암을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병기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요. 2기나 3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의 재발률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치 절제를 하고 난 뒤에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구약제나 주사약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행하게 되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주로 메스꺼움이나 식욕 부진, 그리고 피부 착색, 손발 저림, 그리고 항암제가 골수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감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위암은 식생활과 아무래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또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예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아까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 짠 음식이나 탄 음식 그리고 보존제가 들어가는 훈연 음식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흡연도 위험 요인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장관 운동 그리고 증상들이 스트레스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암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위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조기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위암의 한 70% 정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으로 빠른 조기 상태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남녀 모두 40세부터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면 상부위장관 조영술이라도 시행을 해서 위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위궤양이 심해지면은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네. 저희가 궤양이라고 하는 거는 점막이 손실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의 공격이나 혹은 점막이 회복되는 능력이 저하됐을 때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 산의 공격이나 점막 회복 기능이 저하됐을 때 발생하는 위궤양을 양성 위궤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악성 세포가 있을 때 점막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도 궤양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궤양이랑 악성 궤양은 분명히 나눌 수 있겠고요. 때문에 저희가 궤양을 발견할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에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게 양성 궤양인지 악성 궤양인지를 구분하고 그 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위암과 골다공증은 상관관계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암이라는 병 자체가 골다공증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암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 저희가 위를 절제하게 되고요. 칼슘 흡수에 일부 이제 저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에 장애가 오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위암이 발생하고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칼슘을 이제 추가적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위암과 골다공증의 관계는 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인데, 잦은 방귀나 트림은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네. 만약에 그렇게 위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이 초기에는,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야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잦은 방귀나 트림 같은 것들은 위암의 증상과는 관계가 없다.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위암이 많다는데 증상이 없어도 위 내시경을 자주 해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 위 내시경 검사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 검사 받으라고 저희한테 이제 보조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 나라가 위암의 호발 국가고요. 그다음에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위내시경 검사에서 뭐 위축성 위염 같은 위암과 관계된, 저희가 전암성 병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암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검사 간격을 줄여서 1년에 한 번 검사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더 잘 성장한다고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네, 무조건적으로 또 고기를 먹지 않는 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술 후에 육류를 먹는 거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육류를 어떻게 익히고 어떤 종류의 육류를 드시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위 수술을 받고 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위 수술한 이후에 빈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런 빈혈이나 단백질 부족증을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저희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탄 고기, 그리고 아까 훈연한 고기, 이런 고기들을 즐기신다 그러면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위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위암에 걸리면 예후가 더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은 암세포가 더 빨리 퍼진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젊은 사람의 암세포도 젊으니까 많이 번지고 예후가 좋지 않느냐,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위암형이 있는데요. 세포의 형태가. 그런 형태의 세포의 위암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젊은 사람인 경우에 위암 세포 형태가 예후가 좋지가 않은 형을 갖고 있을 경우 위암의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암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자. 위암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네, 위암은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이런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위암은 거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거울을 잘 닦는 습관도 들여야겠네요.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유한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을 많이 괴롭히는 암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위암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세균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도 평소에 식습관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물이나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은 피하시고 또 질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저장성 높은 음식도 가급적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정기 검사 받아보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